역사적으로도 보면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 올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거의 2년여 동안 계속 금리를 1%에서 5.25%까지 계속 올려요. 이렇게 올리는데 올린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베어스턴스 같은 그래도 상당히 큰 은행이 파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낮춰요. 또 언제 낮춰? 2008년 1월인가부터 낮추기 시작을 해요. 실제 경기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낮추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 이게 결국은 실무시장 또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세계 대공황 당시에 버금가는 그런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높은 금리에 이자 내기도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현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금리 인하의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그거를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당장은 아니다. 보통 일반적인 마켓 컨센서스는 내년 한 중반 정도를 지나야지만 금리를 낮추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고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는 거죠.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소위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폭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 물가가 좀 떨어져서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 되게 경제가 심한 그러한 경기 침체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기다리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럼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낮추고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희망 섞인 그러한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낮추게 된다면은 경제가 더 안 좋아져서 낮출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물가가 더 낮아져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자가 더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재까지 물가가 완전히 잡혀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난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PC 기준으로 해서 뭐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번 주에 10월치 발표를 할 겁니다만 약간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9월치만 가지고 보면 우리 헤드라인은 3.4% 정도 전년도 동기 대비인데 소위 얘기하는 코어 PC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근원 물가라고 보통 하는 거죠. 그걸로 따지면 한 3.7% 정도니까 우리 목표 인플레이션율인 2.0%보다는 아직 한참 높잖아요. 이게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일부에서는 2.0까지 가냐 한 3.0에서 멈추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낮춰지지 않을 거다. 만약에 3.0에서 멈추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져가지고 거꾸로 가니까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말 이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안전하냐 안 하냐 이걸 뭐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제가 슬라이드를 가져온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미국의 올해 지금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미국의 GDP가 25조가 좀 넘었어요. 25조 달러. 근데 올해는 그보다 좀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기준으로 GDP 대비로 하면 한 123% 정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이게 증가해 왔어요. 주로 언제 증가해 왔냐면 우리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림에서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주춤하다가 또 이번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또 미국 연방 정부가 엄청난 그러한 재정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부채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국가 간의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미국이 이게 굉장히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보면 GDP 대비로 일본을 뺄 수가 없잖아요. 일본은 GDP 대비 한 260%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한 절반 정도 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경제 체력이 좋은데 뭐 적어도 이 부채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해외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미국 재무부 채권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이 갑자기 뭐 국채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걱정도 하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33조 중에 사실 26.6조 정도는 사실은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한 7조 달러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현재 일본이에요.
일본이 제일 많고 중국이 2등으로 많기는 하지만 중국이 이걸 갑자기 확 팔아버리면 국채 가격이 확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로 갖고 있는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중국이 이걸 원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걱정은 아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안 잡히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더 연방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그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가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없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올해 2023년도 회계연도로 보면 이게 언제까지냐면요. 지난 9월까지거든요. 미국은 특이하게 10월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거예요. 10, 11, 12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난 9월까지 이제 미국 2023년도를 보면 지금 적자 규모가 한 1.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1.7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한 레비뉴, 그러니까 조세 수입으로는 한 4.4조 달러 정도 했는데 쓰긴 더 써가지고 1.7조 달러 정도 이렇게 빚을 더 많이 진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면 이제 미국의 소위 채무가 자꾸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33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3조 정도인데 미국의 지난해 GDP가 25조 달러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추가로 어느 정도의 빚을 더 그 위에 올렸느냐 하면 1.7조 달러다. 그럼 1.7조 달러면 얼마냐? 이걸 우리나라 그 원화로 환산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가 달러 기준으로 1.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GDP 정도의 규모의 적자를 냈다. 그 정도 규모로 지금 미국의 소위 얘기하는 빚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소위 그 미국의 빚이 막 크게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33조까지 올랐는데 여기 2008년도에 크게 늘어났는데 한 해 얼마나 늘어났냐면 1.5조 달러 정도 좀 채 못되게 늘어났어요. 그만큼씩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연방정부의 적자가 그만큼 생겼다는 건데 그게 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1년에 얼마 되냐면 3조 달러 이상씩 이렇게 연방정부 적자가 생겼고요. 이게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올해 지금 보세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갖다가 1.5조 달러, 1.7조 달러 이상 여기 보면 1.7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GDP라고 말씀드렸고 그 정도 규모의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만든 건데 이건 얼마나 큰 거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니까 그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당시에 연방정부가 만들어냈던 그 소위 얘기하는 적자 규모보다 더 크다. 그게 이렇게 더 크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게 돈이 그만큼 더 시중에 풀려나간다는 거니까 그만큼 더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게 또 소위 자산 인플레를 가져온다든가 전반적인 상품 서비스 인플레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나오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사실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당장 우리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 1999년부터 2000년까지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고요. 급속하게. 그래서 또 이제 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닷컴 버블 꺼지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거의 2년 동안 계속 금리를 또 이게 1%에서 당시 제 기억에는 5.25%까지 계속 올려요. 이렇게 올리는데 일단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 바로 그럼 피벗해가지고 금리를 낮추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잡히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가 확 이제 죽는 경우에 이제 낮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6월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는데 지금 5.5잖아요. 상단이 그거보다 약간 이제 0.25%포인트 낮은 상태인데 그렇게 올린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2007년도 봄 되면 3월 되면 베어 스턴스 같은 그래도 상당히 큰 은행이 파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낮춰요. 언제 낮춰요? 2008년 1월인가부터 낮추기 시작을 해요. 그런 그러니까 실제 경기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낮추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는 사전적으로 뭐 경기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간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높은 금리 때문에 금융위기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시청자들이 좀 캐치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 완전히 미국 달러화와 태그가 되어 있는 것. 완전 고정환율 제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미국이 0.25에서 5.5까지 올릴 때, 홍콩은 0.75에서 5.75까지 올려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홍콩도 힘들죠. 그만큼 막 금리를 올리니까, 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고 해서 홍콩 항생지수 같은 거 보면 고점에서 지금 한 30% 이상 다 빠져 있고, 주택가격도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고정환율 제도는 아니지만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혼자 그냥 금리를 확 낮춰버리면 그러면 외화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환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금리를 쉽게 그거를 갖다가 혼자 단독으로 낮추지 못할 거다. 그래서 금리를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아무래도 이 유동성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돈이 그만큼 많이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실물시장 또 자산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 어떤 시차를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통화긴축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어쩌면 이렇게 크게 동시적으로 통화긴축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그동안 우리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금리를 막 동시에 높인 것이 제 기억에는 1970년대 말 소위 얘기하는 오일 샤크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때도 연준이 막 금리를 막 높게 올리니까 그래서 당시 뭐 한 1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20% 수준까지 막 높이는데 다른 나라도 이제 따라 올렸던 그때 한 번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 다음으로 굉장히 엄중하게 굉장히 큰 그러한 어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하면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이게 쉽게 낮출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계속 높게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 또 자산 시장에 아무래도 좀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의 종착점은 경제적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특히 역사적으로도 보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높였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말, 79년부터 80년까지 당시 폴 볼커 그 미국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한 10%에서 한 20%까지 막 끌어올리잖아요. 그때 그를 막 끌어올리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미국 달러 표시로 외채를 많이 가져간 나라들이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게 주로 라틴 아메리카, 소위 얘기하는 중남미 국가들이거든요. 그 중남미 국가들이 거의 다 부도가 나요. 연쇄 부도가 나는 소위 얘기하는 그러한 라틴 아메리카 부채 위기가 있었고요. 또 90년대, 94년, 95년 이때 기준금리를 막 높이고 있잖아요. 두 번째 왼쪽에. 이렇게 막 높이고 있다 보니까 이 95년 초부터 드디어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멕시코, 바로 미국 옆에 있는 나라가 또 외채 위기를 한번 또 겪어요. 이미 80년대 초에 한번 겪었었는데 멕시코가 또 한 번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97년 초부터 시작해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계속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 이제 11월 이때 오니까 우리나라까지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80년대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일 때 미국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경제 위기로 갔었어요. 여기 보면 회색으로 표시된 게 그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그 경기 침체 기간이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95년도에는 안 그렇잖아요. 이때가 거의 유일해요. 제 기억에는. 이때는 미국은 경기 침체를 하지 않는데 정작 그 멕시코나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그러한 또 외환위기를 겪고 경기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고요. 또 여기 보면 닷컴 버블 꺼질 때 99년, 2000년 이때 막 금리를 높였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따라서 여기 보면 뒤에 회색이 또 나오잖아요. 또 다시 닷컴 버블이 꺼지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가 위축이 되고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 또 그러한 영향을 받았고요. 여기 또 2008년도에 보면 그때 또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높였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에서 5.25까지 높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높여가지고 보니까 여기 보면 계속 상당으로 높여오고 있었는데 당장이 아니라 좀 지나고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니까 이게 회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상단에서 지금 지난 7월까지 계속 올렸고 이제 그동안 계속 멈춰 있는 상태인데 멈춰 있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반대로 지금 이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보면 경기 침체가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더라.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설사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꼭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그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랬고 또 90년대 중반에도 그랬고 또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계속 그랬고 이번에 다시 또 금리를 낮췄다 확 올려버리니까 이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우에 거기에 또 영향을 많은 나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상황이 어느 시대 때 그 흐름과 많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유사해요. 제가 볼 때는 1929년 세계 대공황 때도요. 그때도 막 경기가 그때 엄청나게 호황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2차 산업혁명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당시에 뭐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고 대량 생산 방식이 막 등장하고 그래서 투자도 엄청나게 몰리고 돈도 또 많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하면서 과잉 투자를 하고 그게 실물 부문에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풀려나가니까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뭐 하다못해 구두 닦기도 주식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당시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금 높이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것들이 10월에 막 오면서 갑자기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그게 무려 잃어버린 10년을 가져온 거예요. 일본 보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잃어버린 10년을 했어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요. 거의 10년 동안. 그 뒤에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해서 뭐 뉴딜 정책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걸 살리려고 해도 안 살아났어요. 그럼 언제 그게 살았느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뭐 엄청난 지출이 되고 엄청나게 그동안 쌓였던 재고가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써야 되니까 그런 물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뿐만 아니라 뭐 기억을 그러면 뭐 그때는 잘 못하겠다 하면 기억할 수 있는 게 당장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랑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2008년도 경우만 하나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이렇게 보시면 2008년도에 보시면 이 그림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1%에서 5.25%로 급속히 올리잖아요. 근데 거의 2년 기간을 두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렸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 기준금리를 그 수준에서 언제까지 유지하냐면 2007년 8월까지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그거거든요. 계속 기준금리가 일단 올라간 다음에도 그 상태 계속 오랫동안 1년여를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한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제 7월부터니까 이제 아직 한 5개월 정도 기준금리가 이제 현재 멈춰 있는데 앞으로 적어도 이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 이상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후반기 정도 금리를 낮추면 낮춘다. 다만 그게 좋아서 낮추는 것보다 나빠서 낮출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연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무슨 자산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실물시장, 소위 GDP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업률 특히 이 고용시장이 어떤 건데 이 고용시장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기준금리 계속 높일 동안 이 소위 얘기하는 실업률이 5% 수준에서 서서히 도리어 떨어져요. 떨어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요. 상단에 계속 유지해도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실질 GDP 성장률인데 얘만 서서히 줄어드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막 거의 꼭지점까지 올라갈 때 2006년 7월까지 이게 2.5% 수준까지면 2.5%면 미국 같은 게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이게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떨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레먼 브라더스 사태가 난 게 언제냐면 2008년 10월이고요. 9월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2007년 3월부터 조그만 은행들, 아까 베어스턴스나 조그맣지도 않아요. 굉장히 중견 이상 큰 은행들인데 얘들이 계속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무너지면서 얘가 계속 경기가 이제 서서히 침체하는데 그래도 계속 기준금리는 금방 낮추지 않더라. 이게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8월 소위 얘기한 베어스턴스 사태가 난 뒤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회색이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기준금리를 낮춰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더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스닥 지수도 보면 기준금리 막 높일 때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요. 지금하고 뭐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 계속 높은 수준에서 5.2 계속 유지하죠. 그때도 계속 나스닥 지수 올라가요. 그럼 언제부터 떨어지죠? 기준금리 낮추니까, 거꾸로 낮추기 시작하니까 떨어져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기준금리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나스닥 지수가 경기가 나빠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가서 기준금리를 낮추었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선행지표라기보다는 상당히 후행지표 성격이 강하다. 미국 연준에서 우리가 뭐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뒤쫓아가겠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줄 만한 게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데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보통 우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 두 개를 보통 비교해가지고 보통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요. 왜 그래요?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잖아요. 돈의 가치는 시간이 길면 그만큼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역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것과 이제 연관해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기준금리를 막 높여가지고 위에 보면 아까 본 그 그림인데요. 거기에서 상단히 유지할 때 그때 지금 여기 역전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밑에 와 있잖아요. 0% 밑에 와 있다는 거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도리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낮은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면 꼭 경기가 침체로 오더라. 여기 보면 당장에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시차를 두고 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91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소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차이, 그걸 스프레드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 차이가 역전되었을 때를 보면 여기 보면 아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기준금리를 높일 때 그때 역전 현상이 한번 있었고요. 또 그리고 90년대 한번 그래. 90년대는 잘 기억이 안 나시니까 2000년대 그러니까 1999년 2000년 초 그때 다시 또 기준금리를 높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역전 현상이 한번 나타났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 게 역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2008년도 그때 직전에 2006년 7년 이때 그때 또 한번 또 그렇죠. 그때마다 이 뒤에 회색으로 나타나잖아요. 꼭 보면 이렇게 소위 경기 침체가 오더라. 여기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2년 중반 이후부터 이게 굉장히 역전성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2006, 7년 때보다 아니면 1999년 당시보다도 훨씬 더 이 역전 규모가 커요. 그럼 어느 정도냐 하면 79년, 80년대 그 당시와 거의 버금갈 정도 되게 크다. 또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계속 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게 적어도 90년대 말 있었던 역전 현상이나 아니면 2005, 6년, 7년 요때 나타났던 역전 현상보다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심각한 그 경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대공황 당시에 버금가는 그런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상당히 큰 충격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금리를 안 떨어지는 게 좋은 상황이 또 있다라는 의심.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힘드니까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데 막상 그 내리는 시기가 오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라. 그 원인이 금리가 내려서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이미 나빴기 때문에 내리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뭐 자영업자가 됐든 가게가 됐든 뭐 금리 부담도 힘들지만 경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닌데 그 소위 자영업자의 그 소득이 자꾸 줄어드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게 막 나빠지니까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세계는 감기가 든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움직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그럼 뭐 옛날에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 그러면은 뭐 감기 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독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영향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사실은 뭐 무역이나 투자나 아니면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의존한다는 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또 하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침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뭐 독감이든 감기든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또 이 미국이 그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왜냐면 전 세계 GDP에서 무려 25% 4분의 1 이상이
미국 경제인데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가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또 영향을 줘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도 악영향, 간접적으로도 악영향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기에 앞서서 개인들은 어떤 이런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저는 예전처럼 막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을 때처럼 막 그냥 내 주식을 뭐 아무거나 막 사면 막 오른다더라. 그 오르니까 내가 엄청나게 주식 투자 잘하네. 아니면 내가 뭐 아파트 막 그냥 갭 투자해가지고 영끌이 해가지고 사니까 이게 막 오르네 2배 벌었다 막 이렇게 내가 엄청나게 부동산 투자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그 운이 좋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내가 일자리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내가 좀 보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내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